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25% 가까이 폭락하는 등 45년 만에 쌀값은 최대치로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쌀 45만 톤 매입을 발표하며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근본 원인 해결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특히나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로 사들이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죠. 이제는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개혁을 이루는데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쌀값 폭락과 안정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장격리 효과와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 차이, 또 쌀 공급과 수요의 균형 방법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쌀값 하락과 근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가격은 생산비보다도 더 낮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 나락이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됐잖아요. 나락값을 지지하기 위해서 양국관리법에.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것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격리를 안 한 거죠. 양국관리법상에 격리할 수 있다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아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강제조항 비슷하게 배정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90만 톤 이게 합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라값이 상승할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의무 수입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45만 8,700톤씩 계속해서 사주고 있거든요. 쌀 대체 작물을 갖다가 많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콩으로 유도를 하면 콩 가격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면 보전금을 안 주더라도 수입이 높은 대로 농민들이 자연히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콩 수입하고 콩 심으면 뭐예요? 뭐 또 도루묵인데. 쌀 가격이 하향됐을 때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매매 물량 약 한 40만 톤 정도 처리 방향이 첼로 큰 이슈가 돼요, 제가 봤었는. 지금은 쌀값 폭락의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낄지는 몰라도 나중에 식량 배급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탄수화물 신경 쓰느라 쌀을 좀 적게 먹게 되는 편이긴 하는데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먹어도 덜 지는 쌀, 건강쌀 등이 좀 더 출시되면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도민들이 생각하는 쌀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쌀 생산자협회 김정용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북대학교 농경지휘통합부의 송춘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쌀 생산자협회 사무총장, 네. 전국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사무총장으로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풍년이 드는 모습을 보면 보통은 흐뭇해 하셔야 되는데 이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 농업 이야기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농업 예산은 늘지 않고 있고 농업에 대한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다는 목소리입니다. 그나마 45년 만에 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 45톤을 이제 정부가 매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조금 숨통을 튼 것 같은데 농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해서 총체적으로 좀 한번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의 현재 농민으로서 또 사무총장으로서. 예, 그 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 뭐 절반 이상의 농민들이 또 짓고 있고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문화적, 역사적으로도 쌀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요. 또 식량 주권,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이것을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45년 만에 최대의 폭으로 하락이 됐다. 작년부터 이제 이런 조짐들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은 계속 요구를 했었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뒷북 행정, 뒷북 대책으로 돈은 돈대로 쓰고 쌀 가격은 잡지 못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죠. 예. 올해 이제 뭐 45만 톤 추가 격리, 뭐 45만 톤 공공비 중에서 90만 톤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의 어떤 먼저 반성과 또 사과 그리고 그런 평가 속에서 제대로 된 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농민들은 풍년 농사를 꿈꾸면서 언제나 열심히 현장에서 흙과 함께 땀과 함께 살고 있죠. 그 땀이
결실을 맺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됐으면 예. 현장 농민들은 더 할 나위 없이 예. 기쁘게 풍년가를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마다 몇 차례씩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이고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만 농사 짓는 사람과 쌀을 사 먹는 우리 국민과 또 이 결정을 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우리 김정일 사무총장이 식량 안보 이야기하면 뭔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지? 지금 가까운 슈퍼나 마트 가면 또 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쌀값 내가 그렇게까지 비싸게 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 온도차가 다 다른 것 같아서 일단 뭐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신 건 아니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고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송춘우 교수님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0-30년 동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거든요. 예. 특히 먹거리 부분에서는 한겨울에도 언제나 신선 채소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공급 부분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로 인구가 매년 10만 명씩 지금 줄고 있어가지고요. 예. 2160만 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는 매년 8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폭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그런 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보다 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기후 온난화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1도가 올라간다면요. 식물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는 정말 핵폭탄급이라고 그럽니다. 예. 지금 그 예상한 대로 2.5도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물은 다 재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부분이 우리가 세계 유례없는 무상부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쌀이 왜 우리나라의 문화에 본류가 돼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단순히 쌀은 라면에 대체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상품으로 취급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 교육의 중요성 부분이 가장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먹거리 교육이 그러고 보니까 빠졌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아이들 밥 먹으면서 이 밥 남기면 이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옛날 이야기하면 또 꼰대 같은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과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먹거리 교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가 된 어른으로서도 고민을 이제 덜 할 수밖에 없는,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김정일 사무총장님도 뭐 함께 하실 말씀 좀 더 듣고 이제 강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앞에 굉장한 위기들이 닥쳐 있고 예. 그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죄송합니다. 쌀 관련해서 쌀이 지금 저희가 100%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닌데 쌀이 남아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입쌀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쌀에서. 우리 쌀 공급 과잉에서. 그래서 쌀은 92% 정도 작업인데 쉽게 말하면 더 나가면은 수입쌀까지 더하면 굉장히 이제 많이 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농사짓기는 기계화가 돼서 좀 수월해졌습니다만 그만큼 기계값이 올랐고 또 자재값이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 오를 때 역시 생산한 수확물에 대해서도 값이 올라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단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지금 떨어졌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진짜로 쌀값만 안 오른 겁니까? 다 오르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가 당연히 올랐죠. 고물가죠, 뭐. 쌀값은 거꾸로 갔죠. 다른 거는 다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 심리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작년에 100의 수익이 났다라면
사실은 절반의 수익이 아니고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정도의 그런 체감인 거죠. 예. 가격은 올랐는데 쌀 가격은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르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게 1인당 1년에 먹는 쌀이 60kg이 이제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6kg으로 많이 줄어들었던데. 작년에 56.9kg였는데요. 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줄어가지고 54kg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54kg는요. 예. 육류 소비량보다도 적은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밥보다는 우리 육류 쪽으로 가고 있는 예. 이런 그 어떻게 식생활 트렌드 변화도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한 공기 100g 원가가 205원밖에 안 됩니다. 예, 최소한 그래서 300원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국민부터 일단 소비자부터 쌀을 소비하지 않고 있다는 그 현실. 그런데 그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뭐 무슨 걱정이야.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쌀값이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소비자 값이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우리가 곡물을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올라가는 이 지금의 현재를 본다면 이건 뭐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예, 예. 2019년도에 비해서는 뭐 2배, 3배까지도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쌀만은 우리나라에서 쌀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요. 그 쌀을 주식으로 하는 부분은 동아시아 쪽인데요. 네. 쌀 가격만은 국제적으로 다 하락을 한 게 묘한 게요. 시장이 일부는 가격이 올랐어도요. 지금도 국제시장 가격은 1,440원 환율로 계산해봐도 1kg에 560원인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이 주식이고 쌀이 우리 농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 소득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 소득이 4,600만 원, 700만 원 된다는데요. 농업 소득은 1,200만 원 선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러한 부분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 부분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 하락 부분이 고령화되어진 농촌에 굉장히 더 압박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쌀 생산 조절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수입산을 너무 많이 들여온 겁니까? 아니면 소비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뭐 총체적으로 다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 예. 물론 특히 MZ 세대를 전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예. 탄수화물을 회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쌀을 안 먹는 사람들 보니까 10대에서 40대까지 층이 그 이외 층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더 안 먹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안 먹는 요인 중에서도 점심이나 저녁보다는 아침밥을 결식하는 층들이 늘어났거든요. 대부분 아침을 걸르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예. 보면 경제적인 이유와 시간적인 이유가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쌀을 통한 정말 가정간편식이 요즘에 그 일반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면서도 알차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 개발 같은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탄수화물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이거 필수적으로 몸에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새끼 먹는 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총체적인 원인들 공감하십니다. 예. 사실 탄수화물이 주범이 이제 뭐 쌀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극히 일부의 그 다이어트 이렇게 몸에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이지 사실은 밥이 그렇게 뭐 살이 찌게 하거나 그런 원인은 아닌데 예. 이 몇몇 유튜브들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이 예. 확대되고 이제 이런 것이 좀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쌀 중심으로 더 들어와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 및 45만 톤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에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인데, 송춘우 교수님, 지금 90만 톤이라고 하면 이게 나락이 아니고 지금 쌀입니다. 그렇죠? 예, 쌀로 환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근데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나락으로 파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정책이 소비자에게는 쌀로 다가오는 것이고 생산자에게는 나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그래도 45만 톤 격리 발표 부분은 예. 현 정부가 한 정책 중에서는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9월 25일 날 산지 쌀 가격이
16만 2천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근데 정부 발표가 나온 날 공교롭게요. 정부가 지금 매년 5월 15일, 25일 이렇게 매월이요. 예. 세 번 산지 쌀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10월 5일자 발표를 보면 18만 8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쌀이라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어허. 정부 정책이 작년에도 37만 톤 격리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머뭇머뭇거리면서 시기를 놓쳤거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회귀한 방식의 가격적 결정 방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가격을 시장에 더 떨어지는 정책을 썼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소비자의 물가 부분을 의식한 부분인데 초기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밥 한 공기에 250원도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203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예. 예, 예. 이게 300원 가도 사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80kg를 쌀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 발표는 80kg를 해 놔오니까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통은 10kg이나 20kg 예, 정도. 지금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예. 10kg 중심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더 압박감을 크게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산지 쌀 가격을 또 유념해야 될 것이 전국의 주요 RPC를 중심으로 하는데 가장 비싼 쌀을 중심으로 가격 조사를 합니다. 실제 가격은 이것도 안 맞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산지 쌀 가격 발표하는 부분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예. 농업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나락으로 수매하는 경우와 이제 정부가 말하는 지금 이 쌀 가격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110kg 정도를 방아를 찌면 나락을 찌면 껍질 80kg 정도의 전곡이 쌀이 나오죠. 이제 되는데 예. 그걸 역계산하면 이제 90만 톤이 뭐 몇 가마 몇만 가마 이렇게 수매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건 있는데 환산은 되겠네요.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쌀 가격 통계청 조사하고 농가들은 나락으로 이제 팔기 때문에 예. 그 나락 가격에서 오는 그 차이가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현재 지금 쌀 가격이 9월 25일자 발표 이후에 10월 5일자 순기별로 열흘마다 조사를 하는데 예. 20kg에 47,000원, 47,300원 정도 47,145원. 예, 45원까지 올랐는데 예. 문제는 나락 가격은 지금 바닥에서 반등세를 치들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락하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저것은 막아져 있는데 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좀 약보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시장에서 받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온도차가 있냐면요. 예, 예.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격은 RPC의 판매 가격이고요. 지금 농가분들은 RPC한테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80kg 따지봐도 10,000원에서 거의 20,000원 정도의 이런 차이가 실질적인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RPC라고 하면 이제 미국 종합 처리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에게 나락으로 사는 가격이 아니고 예, 도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판매하는 가격이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예, 난다는 그렇게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농민들은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실제로 나락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만큼 소득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나락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부에서 추가 신호를 줘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장 격리를 90만 톤 공급일중까지 했어요. 근데 내년도에 이제 쌀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정부가 물가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설정해 놓은 쌀 가격보다 올라갈 것 같고 넘어가 버리면 쌀을 풀어버릴 거 아닙니까 나락을.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농협이나 시중에서 비싸게 좀 사서 생산비도 올랐으니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가격이 또 올라가면 본인 또 쌀을 쪄서 내거나 또 나락으로 팔거나 이렇게 해서 계절 진폭이 생겨서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그런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시장 격리 물량을 풀어버리면 이제 쫄딱 망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선뜻 제값을 주고 사지 못하는 머뭇머뭇하는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RPC와 농업인 관계에서부터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제 추진 중이 있는데 우선 추진을 놓고 여야의 이제 입장차가 아주 극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45만 톤을 이제 매입하겠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시장 격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좀 의무화 해야 된다라는 게 조항이 아마 양곡관리법 같습니다. 조금 더 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양곡관리법 16조를 보면 예.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 근데 예. 의무적이란 말이 없거든요, 사실요. 예. 그냥 매입할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되어 됐죠. 있는데 예. 이것을 매입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16조 2항에는 이렇게 매입국에 응한 농가는 재배 면적 관리 부분에 또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두 가지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사무총장님부터 말씀하셨지만 이 양곡관리법 개정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개정하고 나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45만 톤을 매입했는데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시장에다 다시 방출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사주고 다시 이것을 또 시장에 내놓는다고요? 예, 작년도 같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 쌀가격 하락 문제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특히 8월 달에 아주 심각했는데요. 예. 8월 달만 하더라도 8차례 정부 매입미를 방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 개정이 되면 돼도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매입을 하지만 예. 풀 수 있다 또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예, 그런 데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양곡관리법에 그러면 개정안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의힘에서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단 그런 우려도 예. 실제적으로 조금은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매년 40만 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쌀이 아무리 과잉돼도 지금 수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공급 구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러한 논의가 같이 되어지면서 이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진다면 쌀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명확한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것만 개정한다 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냐 하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실제로 농민들이 쌀 농사를 더 짓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 차이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농민 입장에서는 농지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해마다 농민도. 한 2만 헥타씩 좀 그러니까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우려들을 일반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북에서 농민단체 활동을 했었으니까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조례 관련해서 한참 할 때 논의할 때 주요 농산물이니까 몇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최저가를 보장해주고 최저가 밑으로 떨어지면 보상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 때 도청에서 했던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 작목으로 뭐 쏠린다. 근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작업이 안 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양곡관리법 분명 그 의무조항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사실은 왜 의무조항으로 해야 되냐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변동직부제 폐지할 때 농림부에서 농민단체들 설득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을 못 믿냐. 할 수 있다 하지만 다 한다. 근데 딱 되고 나니까는 의무조항이 아니네? 할 수 있다네? 해서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차입비를 미루다가 예. 뒷북만 쳤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의무조항으로만 간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냐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농민단체에서는 몇 가지 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만 이제 개정안을 좀 발의한 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우려가 있기에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 대체 작물로 좀 전환을 하자 뭐 이런 얘기죠. 예. 과거에도 3년씩 3번 있었죠. 실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가장 최근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 평균 예산이 매년 1,186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3년간은 어떤 기후적인 요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과잉이 되지 않았습니다. 쌀 예. 격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요. 37만 톤만 격리하는데도 7,800억 정도 예산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양정정책부터 포함해서 농업정책은
사전 대책이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후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써도 그 예, 효과가 예.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 부분에 예산분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전략작물 부분 쪽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720억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예. 720억은 많아봤자 한 8,000헥타르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농식품부의 전한영 식량 정책관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국감 기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좀 나오셔서 지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전반적으로 뉴스를 통해 자주 보도해드렸고 저희도 지금 한참 앞서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정부의 기조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올해 그 유례 없는 쌀값 가격의 폭락으로 우리 농촌 현장에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안타깝고요. 예. 특히 우리 농도인 전북에서 그 여파가 더 크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쌀값을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과거 유례 없는 특단의 수확기 대책을 마련을 했고 조속히 그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정상화시키고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뭐 국민의 쌀 소비 감소도 있고 수입 쌀에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그래서 시장 격리의 어떤 타이밍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 어떤 조치를 좀 취해왔고 어떤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높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쌀값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생산이 좀 수요보다 많거나 기상이 좋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물량을 빼는 조치를 하고 또 뭐 흉작이 들어서 만약에 시장 물량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양곡을 시장에 방출해서 수급을 맞추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고요. 예. 기본적으로 쌀값이라는 게 수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뭐 면적도 있을 수 있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이게 풍령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 이번에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게 된 원인을 좀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생산량이 많았음에도 앞서 지적하신 대로 좀 격리가 늦어졌던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생산이 분명히 수요보다 많았는데도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시장에 격리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높은 가격인데 또 격리를 하게 됐을 때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하다 보니까 시장 격리가 늦어졌고 늦어지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그 가격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원인으로 저희가 찾아본 결과 20년에는 또 반대로 흉작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생산량이 상당히 모자랐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시장에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정부 양곡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방출을 했는데 저희가 그 통계상으로는 약 10만 톤 정도가 모자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공매 그 시장 물량을 10만 톤을 방출했는데도 가격이 변동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총 31만 톤의 물량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수요 초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 것이 결국 21년산의 그 수요 생산 과잉하고 겹쳐지면서 또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늘 이렇게 해마다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수요와 공급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매입과 격리 그리고 방출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불안한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의무화하는
안을 내걸고 있는데 이게 정부나 여당 차원과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네. 이 입장을 좀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쌀의 각 쌀값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급과 수요와 공급, 예. 수급이 적정하게 맞아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이런 사후에 시장 격리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사후 대책이고 비용도 배로 이상 많이 드는 이런 조치들이고 제일 중요한 게 사전에 그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정부나 여당, 야당이나 다 같은 방향이고요. 다만 어떤 식으로 이 쌀 수요에 맞는 생산을 할 것이냐. 과거 정부가 여러 차례 쌀 생산 조정이나 논에 타작물 심는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 앞서 우리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특히 벼농사가 다른 농사에 비해 그 기계화도 잘 돼 있고 경지 정리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반면 타작물을 심을게 될 경우에 들어갈 부분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영구적으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타작물을 좀 벼 대신에 심을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걸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야당에서도 생산 조정을 주장하시는 부분들도 저희하고 그 취지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잉됐을 경우에 시장 격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입장 차가 있는데요. 야당 주장처럼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일정 조건이 되면 격리를 하자라는 게 만약에 도입이 됐을 경우 당초 목적대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게 하려는 그런 정책 방향과 이게 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쌀을 심어도 남는 양은 자동적으로 매입 격리를 해준다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갔을 때 과연 타작물로 이렇게 돌아올 그 분들이 타작물로 이렇게 돌아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시겠느냐. 그렇죠. 예. 계속 쌀을 심을 그 유인 장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예. 결국 수요는 많이 줄고 생산은 덜 줄고 돼서 그 생산과 수요의 갭이 점점 그 차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 우려가 알겠습니다. 되고 있어서 생산 조정은 같이 동의를 하되 이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부분은 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전국쌀생산자협회 김정용 사무총장 나와 계시는데 혹시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저희들이 본 것 같이 한쪽 부분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양곡 정책의 실패죠.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더 보는 거는 수입쌀이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40만 8,700톤이 우리 생산량 소비량의 10%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이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WTO에서도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농업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수입량이라면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질문을 했을 때 지금 40만 8,700톤을 해외 원조로 돌리면 어찌냐. 여기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바로 물류비가 다 2배로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TRQ 물량 40만 8,700톤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요 얘기를 해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전기차 관련해서 WTO 협상 위반해가면서 지원 안 해준다고 한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거 관련해서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는지 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쌀과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상충된다. 양곡관리법과 또 타작물 재배사 전략작물 직불제가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획기적으로 주면 충분히 어쨌든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콩이나 가루쌀을 심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수입쌀 관련 문제 저희도 참 고민이 많은 문제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쌀의 관세화와 관련된 그런 과정 속에 저희가 떠안은 부담이고, 이거를 뭐 수입을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수입이 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시장 국내산 쌀값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최소한의 일부 물량만 밥쌀용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가공용이나 주정용 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해외 원조 관련해서도 그동안 이제 쌀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게 2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올해 저희가 5만 톤 해외 원조하는 부분 중에 4만 5천 톤을 그 수입쌀로 지금 원조를 올해 추진을 처음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역시 뭐 상대국들의 시선도 있고 어떤 협의 대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쌀이 국내에 영향을 안 미치는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 나갈 생각이고요. 예. 수요 공급을 말씀드리면서도 참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쌀값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목적이지만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논타작물을 계속 이렇게 단가를 올려가면서 추가적으로 유인할 경우에 그런 걸 추진하면서 대신 또 벼에 의무적 격리를 할 경우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이중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어서 좀 재량적으로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25일 발표 이후에 쌀 가격은 반등이 됐는데 지금 나락 가격이 크게 이렇게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농협이나 민간 RPC나 이런 데서 보면 후속 대책이 지금 없다. 특히 이제 시장 격리 물량을 이후에 또 방출할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서 현장에서는 지금 이게 나락 가격에 실제로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농림부 차원에서 후속 메시지를 좀 보내주는 게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얘기도 충분히 듣고 있고요. 지금 구곡을 격리하는 10만 톤에 대해서 격리하는 부분이 아직 그 가격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벼를 매입하는 RPC나 농협에서 가격 결정을 조금 미루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지금 농협 중에 가격이 결정된 곳이 아직 10군데밖에 안 되고 지금 아직 그 가격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 수확철이 이제 한 뭐 일주일 열흘 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근데 현지 상황에서는 지금 벼값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미 그 구곡 격리하는 부분 그리고 신곡을 수확기에 매입하는 부분을 세부 지침을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수확기 12월까지 매입을 조속히 하면 기대하신 정도의 쌀값 회복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이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태 국회의원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지금 안녕하세요. 이원택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지금 중간에 잠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농해수위 상임위원이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농업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또 김재부안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쭉 뭐 여러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또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의원으로서 시급한 과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그 현장에서 산지농협에서 이제 올해 신곡 나락값입니다. 그렇죠. 나락값이 이제 강원도나 이제 경기도 한 11곳이 확정 수매를 했는데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아니면 전년 대비 한 5천 원이나 3천 원 정도 적게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중앙회나 산지농협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 사실 나락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회 차원에서 또 산지농협이 좀 나락값을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 같이 공동 대책이 좀 필요한 게 단기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선지급금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 한 11,000원 정도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중앙위가 좀 결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일 시급한 건 이제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을 통과시켜야 이게 또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도 쌀값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농민 입장에서 확실히 잘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해서도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들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제 윤준병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요거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진전이 보이질 않아서 어떻게 지금 대처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안건조정위원장이 이제 선출이 지난주에 됐고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안건조정위원장 주재하에 첫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당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민주당의 의견 또 무소속 의견도 듣는 과정을 밟아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회의 때 안 온 걸로 봐서 이번에도 불참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국관리법에 대한 뭐 이미 쟁점이나 장단점은 이미 양 당이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밖에서 서로 논쟁도 하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또 논의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계속 이렇게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에 대립된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 또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벼 재배 수요 쏠림 뭐 공급 과잉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미 방향과 대책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의무화를 시켰을 경우에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결국 또 쌀값 폭락으로 갈 거다. 그다음에 재정 수요가 급증할 거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제 일시적 과잉이 있고 구조적 과잉이 있습니다. 구조적 과잉은 뭐 알다시피 이제 공급량과 쌀 소비량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대략 3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6만 헥타 정도만 논타작물로 유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벼농사 대신 논타작물 했을 때 설계를 약간 이득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6만 헥타를 한 1,500억, 많게는 한 2,000억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논타작물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적 안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17차에 5조 4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지 않고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국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마치 1조 4천억이나 2030년에 이렇게 들 것처럼 하는데 그건 논타작물 정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워서 가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예. 그런 대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배 면적이 쏠리거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뭐 또 농도이기도 하고 또 농업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으로서 농업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식량 안보에 대한 인식, 공감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법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이러한 논의가 좀 더 언론을 통해서 좀 더 알려짐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그러니까 중요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많은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농업계 내에서는 지난 20년간 이게 주요 쟁점이었고 현안이었습니다. 식량 주권, 식량 안보 문제, 또 쌀과 밀콩의 어떤 자급률 문제, 여러 가지 농업계 내에서는 사실 이게 중요한 이슈였고 수많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 전체적 시각에서는 이 농업에 차지하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서 농업의 역할과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인식으로 더 확대되는 건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또 배분 계획을 보면 결국 국가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어듭니다.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만큼 어떤 우리 사회 발전 전략에서 농업의 역할을 이렇게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 정말 식량 주권과 안보가 필요하다는 어떤 인식과 또 그런 확대된 재정 운용 계획을 기반해서 국민들께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계 내에서는 뭐 너무나 인지하고 있고 너무나 이렇게 공유된 쟁점들입니다. 예. 네. 자, 우리 지역구의 윤준병 또 이원택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혹시 두 분 이원택 의원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국회 차원의 좀 노력을 다른 차원에서 우리 송춘우 교수 제언해 주신다면요. 예, 그동안 소비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은 있었습니다만은 홍보성에 불과했습니다. 예. 재정 지원이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그 대학생들한테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국의 대학의 한 20%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활성화가 안 됐네요. 농식품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근본적으로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 이러한 부분 쪽에 어떤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노력도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법 개정도 있습니다만 작은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좀 더 극대화 증진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의원님. 예. 저희가 이제 쌀 소비 대책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이번 예산 심의 때 11월 예산 심의 때 적극 점검해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쌀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대책을 저희 당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 11월 예산 심의 때 또 삭감된 건 증액시켜가는 과정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혹시 김정윤 차장님, 예. 예, 어쨌든 쌀을 상징하는 곳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제가 무엇보다도 지역 그 농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농민들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 안고 양곡관리법 개정 좀 저희들은 불안전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만 보면. 예. 그래서 좀 더 완성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편하게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쁘시겠지만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농민들의 영혼과 바램을 이제 소통을 통해서 잘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이제 쌀 시장 격리가 뭐 사회주의 정책이나 또는 나라를 망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논타작물 재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타작물과 시장 격리를 양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제일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쌀값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과정인데 농업계 내 이제 지도자님들도 지금 아마 이제 농식품부와 소통 과정에서 저희들한테는 시장격리 의무화를 적극 촉구했었는데 약간 한 번을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계의 내 지도자님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회 농해수위 김제부안 지역구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쌀값 폭락과 안정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전국 쌀 생산자협회 김정용 사무총장 그리고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이죠, 송춘우 교수님. 예. 그리고 사무총장님, 가루쌀 이야기가 지금 이번 주 계속 뉴스가 나가고 있어서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요즘 이게
이해를 좀 필요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쌀은 쌀인데 예. 어떤 성분이 좀 부족한 글루텐 성분도 뭐 부족해서 네. 뭐 어떤 대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그 가로쌀 같은 그런 정책은 기존 정부에서 쭉 시행해 왔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공용으로 쌀로 소비되는 것이 한 72만 톤입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떡하고 그 주정용이고요. 예, 떡이. 실제적으로 가로쌀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약 4만 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은 노력을 똑같이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일본도 역시 약 4만 톤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 부분을 20만 톤까지 확대시켜가지고 쌀 소비를 활성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전라북도에서도 가공용 쌀 육성을 해가지고 보람차이나 품종을 육성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가공용으로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밥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루미 쌀 부분에 생산 소비 부분을 장려하다가 소비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이 밥쌀용으로 전용되어지면 쌀 문제를 더 심각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쌀의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육안으로 저도 이제 가루쌀을 보진 못했는데 보람찬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보람찬이 굉장히 많이 수확이 돼요. 예. 뭐 40kg 나락으로 뭐 18개, 20개까지 뭐 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생산량이 생산량이 530kg였는데 시바르당이요. 예. 300평에 보람찬 같은 것은 약 700kg 정도까지도 수확이 되지는 다품종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 이제 가루쌀이라는 게 뭐냐면 쌀을 가루로 만들려면 기존 일반민은 물에 불려서 우리 떡할 때 보면 물에 불려가지고 그렇죠. 찢잖아요. 예. 가루쌀은 그냥 그대로 찢는 거예요. 물에 불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없으니까 좀 경비가 줄겠죠. 예. 이렇게 하고 밀가루로 대체하려고 뭐 20만 톤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되겠냐 이런 겁니다. 예. 우리 밀만 해도 자급률을 10%까지 올리겠다 해서 결국은 했는데 안 되잖아요. 수입밀하고 이 가공할 때 차이가 좀 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1%였던 우리 밀도 지금 0.8%로 줄어들었는데 가루미가 이렇게 해서 가루쌀이 될까? 근데 지금 농림부 장관이 진흥청장일 때 농촌진흥청장 할 때 개발이 된 품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제 요것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뭐 했을 때 뭐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버리면 즉흥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농업 정책으로 쭉 갈까 이제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가루쌀의 어떤 품종의 특성을 좀 더 제대로 숙지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마무리 말씀 우리 송춘우 교수님이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지구 온난화는 우리한테 완전히 닥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지만 쌀만은 정말 주국만은 자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2008년에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 그렇죠. 국민적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지나가면 그냥 끝납니다. 이 쌀 문제가 지금 3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게 똑같은 문제로 고민해야 될지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김정용 총장. 예, 어쨌든 쌀은 우리 주식이고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비가 보장되는 내년에도 농사 질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쌀 가격, 공정 가격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도민분 쌀 소비에 좀 함께 해주시고 건강에 이 쌀이 함께한다는 인식을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국쌀생산협회 김정용 사무총장 그리고 전북대학교 농경지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